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고정식이네. 네, 많은 분들 좋은 기회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한다고 했는데 오늘이 첫째 날인가요? 예, 첫째 날 강연은 처음인데 시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가능하면 40분 정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서로 질의응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 생각했는데 여기 대부분 또 학생분들이시니까 계시는구나. 학생분들이시니까 4가지 정도 순서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주로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4차 산업혁명과 분권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4차 산업혁명 하면 이과에서 쓰는 용어고 분권하면 문과에서 쓰는 용어 아니겠어요? 근데 이 둘이 정말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왜 그런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분권이 시대의 흐름이라면 그러면 실제로 정치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실제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 말씀 드리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지금 제가 국민의당 대표이기도 하니까 국민의당이 중심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합에 대한 부분, 왜 통합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아마 다 아시는 내용들이라서 제가 굳이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아시나요?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예, 말씀해 보세요. 예, 인공지능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분, 다르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예. 예. 그렇죠. 이제 빅데이터, IoT까지 나왔어요. 또 다른 설명 가능하신 분. 예, 말씀해 보세요. 융합이라고. 예,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들이 따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서로 합쳐지는 융합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지혜를 모아가면 그러면 점점 정답에 가까워지거든요.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융합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1차 산업혁명, 증기기관, 2차 산업혁명, 전기, 그리고 3차 산업혁명, IT, 컴퓨터로 인한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즉, 한 가지 기술로 크게 이제 산업이 발전하는 혁명들이 이제 1차, 2차, 3차였어요. 4차가 왜 틀리는가? 1차, 2차, 3차는 한 가지 기술로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4차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AI, IoT, 빅데이터, 모바일, 그리고 이런 IT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크리스퍼 아세요? 여기 이과 쪽은 안 계신가? 그 크리스퍼라고 유전자 가위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 부분을 잘라내고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다른 유전자를 거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게 엄청나게 많은, 아마 앞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명체, 우리 작물이라든지 또는 동물도 사실은 바꿀 수 있는 그런 혁명들입니다.
거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한꺼번에 발전하는 거죠. 즉 1차, 2차, 3차는 한 가지 기술로 인한 혁명인데 4차는 수많은 기술이 동시에 발전하고 이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합쳐지는 게 바로 이제 4차 산업혁명입니다. 한마디로 융합혁명인데 예를 들면 AI 기술,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한쪽에서 발달합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미래 자동차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 둘이 서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관련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 둘이 합쳐졌어요. 그러면서 나온 게 자율주행 자동차거든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엄청나게 세상을 바꿀 텐데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1, 2, 3과 4가 다른 점 첫 번째가 1은 한 가지 기술로 인한 혁명이고 4는 여러 가지 기술이 동시에 발전한 융합혁명이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순서는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1차, 2차, 3차는 미래 예측이 가능해요. 앞으로 어떤 분야가 발전하고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고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미리 계획을 세우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미리 커리큘럼을 만들고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해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대학 졸업자들이 취직할 일자리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미리 정부에서 계획 세워서 정부 주도로 투자하고 그리고 대학에서도 미리 필요한 부분의 인재들을 미리 키우고 하면서 이 둘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특징이 미래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정부 주도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4차는 완전히 틀립니다. 4차 산업혁명은 뭐가 틀리냐면 미래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기술끼리 합쳐지니까 도대체 어떤 직업이 새로 생기고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게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그러면 정부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미리 계획 세우면 안 되는 세상이 지금 현재입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미리 어떤 분야가 유망하다고 투자를 했다가 그게 제대로 안 될 경우에 그러면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큰 손실이거든요. 대학에서도 미리 어떤 분야의 사람들이 필요할 거라고 미리 학과를 개설하고 사람들을 모아놨다가 졸업생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그거 어떡하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고 정부가 주도하거나 대학에서 미리 필요한 적절한 분야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인재를 키우기가 불가능한 그런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느 정도로 세상이 바뀔 건지 좋은 예가 아마 자율주행 자동차일 건데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널리 보급이 되면 그러면 어떤 직업들이 없어질 것 같으세요? 우선은 그런 기사분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분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그게 생각이 안 났어요. 제가 대리운전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대리운전, 그런 일자리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데요. 그거 말고 또 어떤 직업들이 사라질까요? 보험사. 그러니까 이게 사고보험이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이 자동차 손해보험을 파는 분들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직업이 사라질까요? 운전면허학원. 그렇군요. 운전면허학원도 당연히 없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교통경찰. 그거는 조금 이슈는 다를 텐데요. 주유소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뭐 물론 모두 다 수소 자동차나 아니면 전기 자동차로 바뀌면 형태는 바뀌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면 전기 자동차도 그 충전소라든지 아니면 충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면 아예 배터리 자체를 그냥 차에서 빼서 이미 충전된 배터리를 그냥 집어넣는 그런 배터리 교환소 이런 것들은 생길 수 있거든요. 또 없어질 게 사실은 자동차를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제일 큰 사회적 변화가 바로 그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차를 사는 이유가 차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어야 집에서 차를 몰고 회사로 출근하고 그 다음에 그 차를 주차장에다가 놓은 다음에 퇴근할 때 가지고 집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으면 필요할 때만 호출하면 되는 거니까 구태여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는 없거든요. 우버 같은데 그냥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부르면 자동차가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세상이 벌어지는가? 이게 자동차 판매망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지금 전시장 있고 판매장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 여기 계신 분들 어릴 때 동네 사진관 기억나세요? 엄청나게 많은 사진관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카메라 필름 사가지고 찍은 다음에 그 필름을 동네 사진관에 맡깁니다. 그럼 거기서 현상하고 이제 그 사진을 프린트 해가지고 며칠 후에 받게 되는데 그게 지금 디지털 카메라 나온 다음에 다 사라졌어요. 그게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진관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것보다 사실은 더 큰 변화가 생기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동차 판매점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 아마 일자리가 수십만 개 될 텐데 거기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이렇듯 사회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게 될 수 있는 게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이고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바뀌어 갈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내에 그렇게 바뀔 거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인데 5년 만에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술 도입은 굉장히 빠른데요. 사회 변화는 훨씬 느리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다가올 변화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긴다라는 말씀 드리겠는데 그러면 또 반대로 새롭게 만들어질 직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 인공지능 프로그래머 아니면 고장날 때 고치는 사람 말씀하셨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예, 그러니까 기술은 기술이고 이제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버 같은 것도 그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걸 또 관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법이니까 그쪽 직업은 오히려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또 뭐가 새로 생길 수 있을까요? 한번 승객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운전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우버 같은 데 가입해서 차를 불러요. 왔어요. 그럼 차 타고 이제 회사를 가는데 운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러면 이 사실은 차량 내에서 바깥을 꼭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차에 앉아서 이제 이 3면이 다 스크린으로 바뀌는 자동차. 영화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오케스트라 음악관도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거기가 엔터테인먼트를 소비하는 장소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굉장히 많은 요구일 텐데 그렇게 되면 아마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할 겁니다.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영화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마찬가지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엄청나게 많은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매일 생각해 보시면 한 사람 개인당으로도 출퇴근 시간 저 같으면 3시간이거든요. 저는 상계동에서 오다 보니까 올 때 아침에 1시간 반씩 걸리는데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시간이 엄청나요. 한 사람도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 전체 출퇴근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그 엄청난 시간을 엔터테인먼트에 소비한다고 하면 이건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또 어떤 직업이 또 새로 생길 수 있을까요? 자동차 관리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자동차가 혼자서 왔다 갔다 한다지만 어느 한 곳에서 일종의 그 관리센터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많은 그 일종의 관리, 유지보수, 정비, 청소 이런 인력들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직업들이 또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미래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는 하지만 특정한 분야를 잘 살펴보시면 한번 내가 그 소비자 입장에서 서서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시면 바로 그 다음 단계로 필요한 직업 정도는 모두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그런 쪽들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앞으로 자기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었습니다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차, 2차,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 다른 점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1차, 2차, 3차는 한 가지 기술로 인한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여러 기술이 합쳐지는 융합혁명. 이게 다른 점입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1차, 2차, 3차는 미래 예측이 가능한 혁명이었고 4차는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혁명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1차, 2차, 3차는 정부가 주도하고 앞에서 끌고 가면 오히려 더 속도가 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4차 산업혁명은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분권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지금은 각 분야에서 굉장히 빠르게 현장에서 변화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떨어진 곳에서 중앙에서 그걸 보고 대응하기에는 이미 늦고 그리고 또 워낙 그 분야마다 다른 변화들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어서 이걸 국가에서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중앙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기보다 오히려 그 중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들을 다 현장에 내려보내서 현장에서 직접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결정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일 빠른 대응 방법입니다. 그건 이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키워드는 바로 분권입니다. 벤처기업 사장들 예전에 제가 이제 벤처기업 협회에 있을 때 같이 모여서 만나서 이야기들을 해보면 벤처기업 사장님들이 크게 보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한 가지 부류의 그 사장님들은 우리가 그냥 사장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있잖아요. 혼자서 말하고 회의 때 모든 거 혼자서 먼저 결정하고 명령 내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지시를 수행하는 군대식 조직.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초창기 벤처는 속도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제조업 같은 경우에 단가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류 적게 만들어야 되고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속도가 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회사는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거 혼자서 결정하니까 그 회사는 사장 그 한 사람의 그릇 크기만큼밖에 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의 그릇 크기가 굉장히 크다면은 큰 회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회사는 조금 성장하다가 그냥 망하는 그런 길로 갑니다. 근데 또 다른 타입의 CEO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전적인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CEO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가 먼저 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여러 사람 이렇게 모아놓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좀 눈치 보고 자기 의견 이야기하지 않다가 한마디 두마디 꺼내도 구박받지 않으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뭐 틀린 이야기라도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자유롭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다 내게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 자기도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 있으면 그걸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회사는 그 사장 한 사람의 그릇 크기가 아니고요. 거기 모인 구성원 전체의 크기만큼 클 수 있거든요. 그게 요즘 시대의 수평적인 리더십이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인터넷 기업에서는 반드시 그런 타입의 CEO가 회사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또 분권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또는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도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게 바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변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뭐 분권하면 뭐 뭔지 다 아시니까 그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다 현장으로 나눠주는 거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정치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필요한가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제일 중요한 한국 정치 시스템에서의 분권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대통령제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기 침람이 가능한 제왕적인 대통령제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게 바로 분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는 국회입니다. 국회에서의 분권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다당제입니다. 기득권 양당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던 그런 그 국회 구성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사람들의 그 의견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정당들이 국회 내에서 자리 잡도록 하는 그 다당제가 또 분권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그 권한을, 서울에만 집중된 그 권한을 지방정부에다 나눠주는 겁니다. 즉, 지방분권입니다. 그 세 개가 이제 정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분권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은 뭐 수십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미래가 아니고 지금이거든요. 지금 꼭 필요한 분권에 정말로 더 필요한 절박한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도 이 시대 흐름에 따른 겁니다. 하나씩 한번 보죠. 짚어보죠. 우선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할까요?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아무리 저렇게 막말해도 거기는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요. 국제적으로도. 근데 유독 왜 우리나라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 실제로 달라서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집행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executive power, 집행권 하나만 가지고 대통령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행정부의 집행권뿐만 아니라 예산권, 미국처럼 국회가 예산 만드는 게 아니라 행정부가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인사권, 미국에서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반대하면 임명 못합니다. 한국에서는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입법권.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데 한국에서는 행정부에서도 그런 입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권. 감사원이 국회 소속이 아니라 행정부 소속입니다. 즉, 미국 대통령은 집행권 하나만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집행권, 인사권, 예산권, 입법권, 감사권까지 5대 권력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프로도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절대 반지, 그 정도 수준이 돼요.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권한을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미국과는 너무나 다르게 많이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미국은 행정 권력 하나만 갖고 있는데도 굉장히 많은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3대 견제를 통해서 미국 대통령제가 유지됩니다. 미국에서 그 견제하는 것은 첫 번째, 상원, 하원, 양원의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연방제. 한 나라가 아니고 50여 개의 나라가 모여 있는 것처럼 각 주가 권력이 엄청나게 큰데요. 그걸로 연방제로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합니다. 세 번째, 촘촘하게 잘 짜여진 지방 분권으로 또 이제 견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그러면 누가 견제하나요? 한국은 유일하게 견제하는 게 국회인데요.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아무리 한 당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그럼 여당이 되는 거죠. 여당도 미국 같으면 또는 다른 나라 같으면 제대로 견제합니다. 원래 행정부와 이 입법부는 다른 거고 견제하는 게 그게 의무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제대로 지금 현재 정부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말 잘 듣는 거수기 역할만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도 제대로 견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상 제대로 견제를 국회 중에서도 여당 빼고 야당 반쪽 국회가 견제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수많은 차이점들 때문에 이게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축소시켜야 된다는 게 다음 이제 개헌 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권한을 이제 축소시켜야 된다. 그건 이제 다들 이해하셨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다른가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3가지 정도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완전히 국회로 권력을 이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원 내각제 아니겠습니까? 독일이나 또는 일본 같은 국가에서 채택하는 그런 방법들. 그 다음은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총리는 국회에서 뽑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원집정부제입니다. 반반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 그래서 지금의 절대 권력, 5대 절대 권력을 다 가지게 하지 말고 이 중에서 행정 권력을 제외한 이제 입법권이라든지 감사권이라든지 인사권이라든지 또 예산권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이제 떼내서 그것도 개헌 사항입니다. 권한을 축소하는 그런 방향 4가지 정도가 그런 3가지 정도의 대안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마 치열하게 논의를 해볼 텐데요. 저 개인적인 입장은 지금 사실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신뢰도가 거의 땅바닥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는 의원 내각제는 국민적인 공감을 얻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도 의원 내각제를 제외한 나머지 2가지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냐 아니면 이원집정부제냐 아마 그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쪽으로 이제 열심히 논의들을 하게 될 겁니다. 4년 중임제 이런 거는 사실은 좀 논의의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그 둘 중에서 그러니까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를 할 건지 이원집정부제를 할 건지 그걸 정해놓고 나서 이게 대통령 임기라든지 중임 허용이라든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것만 먼저 나오는 거는 그건 옳지 않은 거거든요. 이제 그 방향으로 이제 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번째가 이제 다당제인데요. 국회의 분권을 위한 다당제. 자, 다당제가 왜 필요한가? 다당제가 왜 필요한가? 저 머리에 뭐죠? 지금 눈에 딱 띄네요. 저 중간 줄에 전부 머리에 예쁜 인형들을 다 쓰고 계시네. 다당제가 왜 필요한지는 이제 이미 국민들이 다 아신다고 봅니다. 요즘 이제 여론조사들을 보면
65% 국민들이 다당제 좋다고 하고 25%가 양당제가 좋다고 하고 10% 정도가 모르겠다. 그게 일관되게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2년 전 총선 전에 다당제가 뭔지도 모르고 선호도도 높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당제에 대한 선호도, 다당제가 꼭 필요하다는 국민들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전체 국민의 3분의 2 내지 4분의 3이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필요한가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잘은 모르세요. 근데 여러 가지 보시면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20대 국회가 가장 다른 점, 그전에 19대까지의 국회와 가장 다른 점은 한마디로 국회 공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옛날에 양당만 있을 때는 둘이서 열심히 싸우다가 한 당이 국회를 뛰쳐나갑니다. 그러면 국회가 멈춥니다. 국회 공전이 몇 달 가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20대 국회 다당제가 된 다음에는 그게 사라졌어요. 한번 자유한국당이 시도를 했어요. 한번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작년 하반기 정도에. 그럴 때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가면 이제 국회 공전되겠지. 옛날 생각한 건데.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제 그 국민의당 두 교섭단체가 있다 보니까 나가도 그냥 둘이서 열심히 서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회 공전이 안 되니까 좀 속된 표현으로 뻘쭘해진 자유한국당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공전이 사라진 게 이게 다당제에서 가장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꼭 더불어민주당만 좋은 게 아닙니다. 혼자서 고집 피워도 나머지 두 당이 반대하니까 고집대로 안 되는 게 또 다당제 특징입니다. 작년 예산안 결국 정부 여당 고집대로 안 됐거든요. 결국은 수용하고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야당에게만 불리한 것도 아니고 여당에게만 또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이 다당제의 그 힘을 이제 20대 국회가 보여준 거고 아마도 그걸 보면서 정말로 필요하다는 게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쉬운 비유가 아마 이걸 겁니다. 제주도에 이제 비행기 타고 갈 때 아마도 옛날에는 아시아나와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회사만 이제 갔을 때가 있었죠. 그때 두 회사가 이제 제주도를 가니까 서로 경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쟁 안 했던 거예요. 그냥 서로 일종의 담합. 그러니까 독점은 아닌데 과점이었죠. 그래서 독점이나 과점이나 사실은 그게 피해는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요금은 오르고 서비스도 아무리 요청해도 나아지지도 않고 그랬었습니다, 한동안. 그게 깨진 게 바로 세 번째 항공사가 제주도 취항하고 네 번째 항공사가 제주도 취항하면서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경쟁 체제로 돌입하고 그 다음에 요금도 낮아지고 서비스도 좋아져서 지금에 이르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혜택은 소비자들에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회사에게도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끊임없이 안주하지 않고 노력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나중에 외국 항공사 취항해도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글로벌 시대인데 국내에서만 안주하면 그건 단기간은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다 죽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모두에게 좋은 겁니다. 사실 경쟁이라는 건. 양당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당제가 국민들은 당이 두 당이니까 경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두 당이 아무 국민을 위해서 민생 문제 해결하거나 노력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가 실수하면 반사 이익을 얻어서 권력을 주고받고 그게 양당제거든요. 마치 제주도에 비행기 항공사 두 개만 취항했을 때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뀐 게 재작년 총선입니다. 재작년 총선 때 이제 국민의당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다당제가 새롭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냥 안주는 못하고 계속 치열하게 사실 민생 문제 해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거죠. 뭐 가장 쉬운 편으로 정치가 국민 무서운 줄 알게 만드는 게 다당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고 역할입니다. 그래야 정치가 원래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당제는 꼭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다당제가 유지되려면 꼭 필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소선거 제도에다가 한 사람만 뽑히게 되다 보니까 양당제에 극도로 유리한 겁니다. 극도로 효율적이고 유리하고 그냥 놔두면 양당제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제도입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개헌 사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 그 두 가지가 이제 다당제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그러면 다른 당과 이렇게 서로 할 필요가 없이 자기 소신대로 그냥 국민에게 주장하고 그대로 그 표를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그러면 이제 나누는 방향이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어떻게 바꿀 건가,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또 하나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있습니다. 그건 자세한 설명하려면 그것도 역시 1시간쯤 걸리는 일이라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분권은 중앙정부가 모든 권력을 가진 게 아니라 이제 지방정부의 권력을 나눠줘서 지방자치가 더 활성화하게 되는 그런 지방분권입니다. 그건 뭐 설명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분권은 시대의 흐름이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분권의 중요성은 훨씬 더 절박하다. 이제는 피할 수 없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분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뭐 분권이 사회 전반적으로 꼭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지만 정치 영역에서만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제왕적인 대통령제의 권한 축소, 두 번째가 국회에서의 다당제, 그리고 세 번째가 지방분권이다. 라는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로 짧게, 제가 지금 이제 35분이거든요. 40분 정도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왜 지금 이제 통합을 이루려고 하고 도대체 그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전체적인 시대 흐름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 말씀부터 드릴게요. 지금 이제 다당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당제를 만든 가장 최선두에 국민의당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건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서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고 국민을 위해서 민생 문제 해결하기는커녕 그냥 권력 투쟁만 일삼는 이 기득권 양당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고 청년의 미래도 없다. 그 국민의 열망이 모여서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당제가 계속 지속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다당제를 막는 선거제도로 지금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사 수십 년간 정당사를 보면 이 다당제를 시도했던 3당이 오래 살아남은 예가 없습니다. 국민적인 열망을 받아야 겨우 3당이 탄생할 수 있어요.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커야 3당이 탄생할 수 있는데 그 탄생한 3당도 짧으면 1년, 길면 10년 정도면 사라졌습니다. 어떨 때 사라졌는지 제가 대한민국 정당사 책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정당사를 보면서 3당이 어떨 때 사라졌는지를 전부 제가 살펴봤습니다. 빠짐없이. 제가 발견한 공통점은 끊임없이 외연 확대 노력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젊은 정당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정당은 바로 그 순간에 소멸됐습니다. 다 큰 전국 선거를 앞두고
그 노력을 하지 않고 타협하고 안주하고 한 정당들은 전부 사라진 겁니다. 그게 제가 가슴 깊이 가지고 있는 교훈입니다. 아무리 재작년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엄청난 에너지와 열기를 모아주셔서 국민의당이 탄생했더라도 저희들이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안주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사라진다.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만 예외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교만 아닙니까, 사실. 그게 3당의 운명입니다. 1당, 2당은 노력 안 해도 안 없어집니다. 근데 3당은 정말로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강조했던 우리 분권의 핵심인 다당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금 이렇게 외연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근데 사실은 좀 더 큰 그 비전이 있습니다. 살아남는 게 목적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당은. 오히려 정당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역할을 할 때만 살아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남게 만드는 게 국민이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 우리 국민의당을 만들 때도 그렇고 이제 통합을 앞두고 있었어도 저는 우리 당이 가야 할 길, 통합정당이 가야 할 길에 대한 3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혁정당이 되어야 한다. 지금 기득권 정당과 대비해서 우리나라에는 꼭 필요한 게 개혁정당입니다. 진정한 개혁정당이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젊고 매력적인 정당이 돼서 정말로 좋은 인재들, 청년들, 여성들 함께 일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을 통합시키는 정당이 되겠다. 그런 3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정당, 젊은 정당, 그리고 통합정당이 이제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정도 받고 제대로 역할도 하고 다당제도 지키고 그리고 3당으로서도 생존이 가능하고 외연 확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개혁정당이 필요한가? 지금 정부 여당이나 또는 자유한국당이 왜 개혁정당이 아닌가? 그건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미 두 정당은 기득권 정당에 속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진영 논리, 이념, 지역에 빠져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도. 그러다 보면 결국은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고 극한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개혁을 원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됩니까? 저는 개혁에 꼭 필요한 것이 이것 역시 세 가지라고 봅니다. 민생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안보 튼튼하게 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잘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것, 그게 제대로 된 개혁정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사실 민생 문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안보 불안합니다. 미래, 비트코인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금 다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이거 제대로 기득권 정당들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정당은 반드시 민생 문제 해결하고 안보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미래 문제 누구보다도 제대로 앞서서 잘 대처하겠다. 그게 개혁정당이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청년 실업률 사상 최대입니다. 저는 이미 예견했습니다. 작년에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바로 이 정부 임기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5년간이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이 놓여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건 예언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요. 대학 신입생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12년에 대학 신입생 숫자가 35만 명을 돌파합니다. 그게 이제 계속 가서 2010년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2년이 되면서 37만 명을 돌파합니다. 사상 최대 대학 신입생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 35만 명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여학생은 대학 입학 후 5년 후에 취업 현장에 뛰어들고 남학생은 7년 후에 취업 현장에 뛰어드는데, 그래서 바로 2010년부터 이렇게 따져보면 그 시작점이 바로 올해부터입니다. 올해부터 5년간 이제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이, 이건 예언이 아니라 사실로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지금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뭐 지난번에 그 대책도 말씀도 드리고 공약도 했습니다만 이 정부는 받을 생각이 없어서요. 이제 뭐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이 높은데 왜 이렇게 일자리가 악화되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지금 반도체 초호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30년간 IT를 했습니다. 반도체 호황기가 이제 곧 끝납니다. 빠르면 올해 말 정도? 늦어도 내년 초 정도 되면 이제 그 호황기가 끝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워렌 버핏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물이 차 있을 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물이 빠지고 나면, 썰물이 되면 누가 벌거벗고 헤엄쳤는지 다 드러난다고. 지금 반도체 호황 때문에 정말로 취약한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호황 끝나고 나면 고통스러운 민낯이 다 드러납니다. 어느 분야가 지금 힘든지 취약한지. 그때 가서 하면 늦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이 또는 민생경제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들이 뭡니까? 부동산 가격, 물가, 금리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 가격 강남 중심으로 급등합니다. 그 다음에 물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빚 없는 사람 별로 없는데 금리 이제 올해 몇 번 오를 겁니다. 더. 근데 생활에 제일 밀접한 그 세 가지가 지금 동시에 오르거든요. 이거 저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끌고 온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게 사실은 제일 심각한 민생 문제고요. 그 다음에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화 가치가 오르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오르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출도 사실은 이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민생 문제들을 정말 집중적으로 제대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개혁정당이 나갈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젊고 매력적인 정당, 그래서 청년과 여성들 중심으로 이제 많은 인재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게 저희들의 두 번째 비전이고, 그 다음 또 뭐 세 번째 비전이, 저는 통일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일 안 되면 우리는 계속 불안하게, 계속 평화롭지 못한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인 평화는 통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통일이 되면 우리가 인구나 자원이나 지정학적인 위치나 엄청나게 발전할 가능성, 계기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동서화합입니다. 통일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동서화합도 못하면 그게 어떤 진정성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당사에 동서화합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할 수 있다면 이건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게 정말 우리 통일을 한 단계 더 앞당길 수 있는, 먼저 가야 할 꼭 필요한 단계를 밟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트코인 이야기야 제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제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 대화의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철수 대표님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진정성 있는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앞서 안내드린 대로 1인당 1개로 제한하며 짧고 명료한 질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질문자는 자신의 이름과 조, 소속을 반드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카드 들고 계신 이쪽 줄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하얀 색깔 와이셔츠 입으신 분, 네, 질의응답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실조 조장인 곽희도입니다. 일단 강연 정말 잘 들었고요. 다당제 부분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여러 다당제를 실시하는 국가들 보면은 3인주의 정당이라든지 녹색당이라든지 어떤 어젠다가 명확하고 그리고 어떤 당의 공식 입장이 명확한 이념적인 속성인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다당제는 사실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어떤 입법부의 권력을 뭔가 경쟁을 더 심화시키겠다라는 것으로도 보이기도 하는데요. 실제 다당제로 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폭을 늘린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택의 어떤 대상들이 명확하고 해야지 대중들이 그 선택을 진정성 있게 이게 더 좋겠다 저게 더 좋겠다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저도 국민의당이 어떤 어젠다를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택의 폭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생각도 안 들고요. 사실 통합을 통해서 여기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모습을 혁신하겠다.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더 개혁적인 뭔가 합리적인 진보를 만들겠다 해서 더 다당제 풍토가 만들어지는 듯 했는데 오히려 통합 구조가 이루어지면서 그게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깔끔한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세 분 한꺼번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쪽 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 줄에 앞에 두 번째 줄 앉아 계신 분 질의응답 진행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5조의 최용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귀한 시간을 주신 대표님께 감사한 말씀 전해드리고요. 4차 산업혁명은 미래예측이 불가능하고 정부가 주도하거나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대표님의 말씀을 구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엔 이쪽 줄로 넘어가서 여기 여자분께서 손을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조 소속 장선아라고 하는데요. 통합을 이루는 3대 비전 중 하나로 젊은 정당, 여성과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젊은 정당을 제시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현실상 청년과 여성이 정당에서 이렇게 많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러한 정당을 이룰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세 가지 질문 중복되는 것 없이 말씀하셨네요.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질문 받고 답하는 게 좀 유사한 질문이면 하나로 답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많은 질문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러는데요. 일단은 세 분이 다 달랐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분, 통합정당에서의 이념적인 부분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프랑스의 마크롱, 그리고 사실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라든지 독일의 토니 블레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 세 사람이 대표적인 중도 개혁의 길로 실제로 그 정부를 이끈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 예가 이제 마크롱일 텐데요. 저희들이 추구하는 그 방향도 거의 유사합니다. 즉, 이념적으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경제는 중도 진보고,
또는 경제는 중도 우파고 사회는 중도 좌파고 뭐 이런 식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이념 논쟁에 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것이 기존의 정당들은 이념 정당이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는 문제 해결 정당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념 정당과 문제 해결 정당 이렇게 구분합니다. 즉 지금의 이념 정당과 다른 부분은 저희들은 어떤 대한민국이 가진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찾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는다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일종의 실사구시, 실용주의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보통 이념 정당은 각 문제에 대해서 이미 해답이 다 있습니다.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이념적으로 확실하게 선명하게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이미 다 풀렸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회 문제는 그렇게 하나의 이념적인 잣대로만 풀기 불가능한 문제들만 사실은 지금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도 이 문제들을 푸는 최선의 방법이 지금 저희들의 그 추구 방법과 같다. 즉 기존의 이념을 보면 그냥 1차원적인 한 선에서 이쪽이 이제 보수고 이쪽이 진보 이렇게 될 때 저희들이 추구하는 중도개혁이라는 게 이렇게 1차원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이런 이념적인 잣대로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방법인가 그 방법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차원을 벗어나서 한 단계 더 위에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얼마 전에 김태일 교수님, 영남대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는 용어로 이제 설명을 하고는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기존의 이념에만 갇혀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접근 방법에서 시작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러면 정부가 도대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인데요. 제가 그냥 정부가 주도하면 안 되고 대신에 민간에서 자율성을 발휘해서 창의력을,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 지원을 해주는 일이 정부의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더 구체적으로는 3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지금 이 교육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교육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교육은 대학 교육도 사실은 너무나 많이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대학 들어가기 전에 12년간의 공교육, 12년 내내 입시 준비만 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원래 목표인 적성교육, 인성교육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꿔야 되는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과학기술을 또 혁신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예산이 19조 원입니다. GDP 대비해서 세계 1위입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도 아무런 국민의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성공률이 98%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연구개발 성공률이 높으면 국가가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이유가 워낙에 성공이냐 실패냐로 그 잣대로 평가하다 보니까 성공할 수 있는 연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연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새로운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노벨상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한 이유가 다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과학기술 근본적으로 혁명적인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돈만 쓰고 제대로 우리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실패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왜 젊은이들이 새롭게 도전하고 창업하기를 두려워하는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힘없고 백 없으면 실패하니까요. 이건 비정상적인 겁니다. 오히려
힘없고 백 없어도 실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그래야 젊은이들이 도전하고 거기서 성공하고 주위의 동료들도 힘을 얻고 함께 도전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인 활력, 경제적인 활력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구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꼭 바꾸는 게 꼭 필요하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또 필요한 게 사회적인 안전망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도전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불공정한 경쟁 구조 때문에 실력이 있어도 실패하니까. 두 번째는 사회적인 안전망이 없어서 한번 실패하면 다시 평생 재기할 수 없으니까 도전하지 않는 겁니다. 핵심은 그 두 가지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 구조를 만들고 사회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안전망을 통해서 한번 실패한 사람에게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지금 말씀드린 그런 네 가지 정도가 정부가 해야 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이 훨씬 더 커졌다. 그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젊은 정당을 어떻게 만들 건가인데요. 제가 이제 정당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우리나라 정당은 다른 외국과는 다른가? 외국에서는 정당에서 인물을 키웁니다. 그래서 30대, 40대 국가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정당은, 정치권은 인재를 키우는 곳입니다. 외국 선진국은.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인재를 소비하고 없애버리는 블랙홀입니다. 우리나라가 인물이 크기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좋은 일에서 알려진 사람들도 그걸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그냥 망가뜨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오히려 없애는 블랙홀이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기득권 양당제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득권 양당제가 되니까 아무리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도 국회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초선 의원이 의정활동 열심히 해서 국회에서 최고로 의정활동 잘한다고 평가를 받으면 그 사람은 공천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사람한테 잘 보이고 줄을 섰느냐, 그걸로 공천을 받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 근본적인 핵심적인 요인이 기득권 양당제, 경쟁 없는 양당제에서는 아무리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국민을 위해서 민생 문제 해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줄서기식의 그런 관행이 여의도 문화기 때문이죠. 이게 바뀌어야 사실은 새로운 인재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야 이제 국민을 무서워하는 정치 구조가 돼야, 그래야 국민들 문제를 잘 해결하는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평가받고 그 다음에 공천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여성과 청년들이 진출기회에 못 가졌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기득권 양당제입니다. 다당제가 돼야 훨씬 더 그 능력 있고 역량이 있는 젊은이들,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도 이번에 국민의당과 이제 바른정당, 통합정당이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보다 더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정당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정당에서 새로운 청년들을 이제 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청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청년위원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각 지역위원회에 청년위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에서는 새로운 인재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이제 지역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위원장이 국회의원 현역위원이 되거나 또는 낙선하면 그래도 역시 그 지역을 이제 관할합니다. 모든 권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정말로 능력 있는 청년이 들어오면 자기 경쟁 상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단합니다, 오히려 자기 말 잘 듣고 동원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청년들만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게 원천적으로 막히는 겁니다. 이걸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이 청년위원회를 중앙당 소속으로 다시 꾸리는 겁니다. 그쪽을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청년들이 자기 지역구, 소속 지역구 찾아가서 자기가 정당 활동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앙당으로 직접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앙당에서도 이 중앙당 전국청년위원회를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그리고 또 그 공천 기회도 거기서 또 주도적으로 드리고, 이런 식으로 권한을 훨씬 더 강화를 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청년들이, 여성들이 거기서 이제 기회들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로 현직 지역위원장들하고 경쟁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게 양쪽 다 좋다고 봅니다. 청년에게도 훨씬 더 좋은 건 물론이고, 지역위원장도 열심히 해야지 그 실력으로 누를 수 있는 사람이 지역위원장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게, 그게 새로운 인재를 키우는 정당,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다른 분야의 인재들을 잡아먹고 없애버리는 블랙홀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인재들을 키우는 정당으로 이제는 탈바꿈해야 된다. 또 그리고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다당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한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에서 제일 뒤에 계신 분 중에 네, 빨간 색깔 니트 입으신 분, 네,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저분 저기 스케치북을 들고 계신 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8조 조장 김주환이라고 합니다. 안철수 대표님께서 다당제와 지방자치를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현재 지방의회에서는 양당제 구조가 지배적이고 공천은 꼭 당선이라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개헌 시기인 지금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께서는 어떠한 제도적 해결책과 입장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그 국회의원이 선거제도가 기득권 양당에게 유리하게 돼서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방의회도 굉장히 심합니다. 지방의회들 보면 완전히 한쪽으로만 다 몰려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남 지역에 거기 있는 지방의회들을 보면 대부분 한쪽 당 소속이고, 또 역시 이쪽 그 호남 쪽으로 가보더 원래는 그랬습니다만 국민의당이 생기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반반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경쟁 구도가 이제 거기는 이제 정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그게 이제 보완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중대선거구제, 실질적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느냐. 지금 특히 이제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 법으로 중대선거구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2인 이상을 중대선거구제로 본다는 건데요. 이걸 3인 이상으로 바꿔야 실제로 지방의회도 다당제가 정책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한 사람만 뽑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두 사람을 뽑을 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 봅니다. 그 결과 보니까 한 명 뽑을 때 자유한국당만 당선되는 지역에서는 2명 뽑아도 자유한국당 당선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 명 뽑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되는 곳에서 2명을 뽑으면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당선됩니다. 즉 2명 뽑는 선거제도는 그게 중선거제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소선거구제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2명 뽑는 건 소선거구제와 차이가 없으니까 이걸 도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인 이상이 중선거구제로 되어 있는 것을 3인 이상으로 바꿔야 됩니다. 3인 이상 할 때 드디어 다당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최소한 3명 중에 1명은 이제 다른 당 소속이 거기서 뽑히게 됩니다. 그건 이미 지금 기초의원 같은 경우 2인 선거구제, 3인 선거구제, 4인 선거구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를 분석해 본 결과 이제 그런 결과들이 다 이미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이제 바꾸려고 사실은 지금 전국에 걸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선거구제를 결정할 수 있는 게 국회가 아니고 바로 각 그 지방의회입니다.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 의회에서 이제 이 문제를 하고 있는데요. 마침 서울시 선관위에서 그래서 2인 선거구제가 문제가 많으니까 2인 선거구제 두 개를 합쳐서 4인 선거구제로 만드는 안을 내놨습니다. 그게 옳은 방향입니다.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그거를 민주당도 반대하고 자유한국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기득권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그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고 모든 피해는 지역 주민에게 갑니다. 경쟁이 돼야 국민 눈치를 보는데 경쟁 안 되고 거의 일방적으로 한 당 위주로 이렇게 짜여지게 되면 그러면 권력 투쟁만 하지 국민을 위한 민생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당제라는 것은 권력 투쟁이 아니라 민생 경쟁하게 지방의회를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그런 말씀들 널리 좀 퍼뜨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대표님께 질문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 질문 더 받아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2분단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빨리 드신 안경 쓰신 분께 질의응답 시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26조의 강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국민의당에서 전자투표제처럼 K보트식으로 해서 이제 재신임 여부의 찬성과 반대 여부를 투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수투표라고 해서 이제 손으로 직접 투표하는 대통령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대통령이 되신다면 앞으로 투표의 방식이나 이런 거를 더 4차 산업혁명이나 연관되어서 그렇게 나아가실 건지에 대해서 약간 궁금했습니다. 예, 그 질문은 나중에 뭐가 되는가하고 상관없이 이미 가야 되는 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선관위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IT 기술,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서 K보팅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뭐가 있냐면 정당법이 못 따라갑니다. 즉 국회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선관위에서 도입된 K보팅에 대해서 지금 그 국회에서의 그 정당법이나 선거법은 그게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정말 10몇 년 전의 방식, 그러니까 저 전자서명, 모바일에서 또 전자서명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그냥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거기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도 이제 이번에 그 K보팅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말로 편리한 방식이고 그 자기 개인 인증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선관위에서 웬만하면 직접 이렇게 관리하지는 않는데 K보팅은 국가선관위가 직접 관리합니다. 그만큼 이제 신뢰성이 높은 방법이고 검증된 방법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이번에도 이제 그 나름대로 깨달았던 그런 교훈은 법이 못 따라가고 있구나. 이런 법들도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CES를 갔습니다. 근데 CES를 가보니까 그 미래자동차 중에 저기 패러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양쪽 사이드 미러가 없습니다. 사이드 미러 대신에 거기는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쪽에 그 사이드 미러 쪽의 화면이 바로 스크린에 나타납니다. AR 이용해서요.
근데 너무 좀 여러 가지로 좋아서 혹시 한국에 진출할 생각이 없냐니까 한국은 진출 못한대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교통법에 꼭 유리가 붙어 있어야지 되는데 이거 진짜 허가가 안 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법이 제대로 못 따라가는 겁니까? 항상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미래에 그보다 더 효과가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면 미리미리 규정들을 고쳐나가야 오히려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고 우리나라 산업 발전 그리고 청년들의 벤처 창업들 훨씬 도움이 될 텐데 오히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이미 있는 기술도 법이 반영을 못해서 못 따라가고 있는 건데 이게 문제는 더 심각하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제가 보니까 미래에 미리 대비해서 입법 활동이 거의 일어나고 있지를 않는 겁니다. 통합정당이 되면 정말로 이런 부분들부터 좀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잠시 공지가 조금 잘못 오류가 나서요. 시간상 질문 3분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표님 가능하신지요? 네, 죄송합니다. 대표님의 시간 관계 일정상 먼저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님과 추억을 남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앞에 나와서 같이 사진을 찍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강연을 해주신 안철수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20분까지 질문을 하고 포토타임이 그 이유라고 말씀해주셨어요. 네, 여러분 천천히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개인 촬영은 이따가 시간이 있으니까요. 먼저 단체 사진 촬영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의 갖춰서 정리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지금 같이 찍으시면 돼요. 앞에 좀 앉아주세요. 네. 앞으로 이 해갑줄은 다 앉아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세요. 잘 안 나오거든요. 가운데 살짝 이제 허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뒤에 여기 가운데로 모아주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